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 최세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철저하게 이용하기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잔인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거짓말과 배신의 시간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직장인들이 많은 도심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남편이 된 한지용은 근처에서 해외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저희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지용 씨는 혼자 커피를 마시러 오기도 했고 가끔은 손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샌가부터 그를 혼자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용 씨는 제 이상형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겼으며 사람을 대하는 매너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결혼을 했겠거니 생각해서 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만 남겨두려 했어요. 따로 기혼 여부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고 혹시나 해서 살펴봤는데 손에 딱히 결혼 반지는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하고도 반지를 안 끼는 사람이 많은 데다 어쩐지 제 느낌이 결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러던 어느 날 카운터에서 커피를 건네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계약 성사된 거죠? 예, 성실하셔서 와이프분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은근슬쩍 떠보듯 말하자 그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싱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구나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카페에 왔을 때 제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갖고 가서 드시라며 서비스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넣어 조심스레 제 마음을 전했죠. 엄청난 고민 끝에 건넨 호감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지용 씨는 며칠 동안 저희 카페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저는 제가 섣부른 행동으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싶어 깊이 자책했고 또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가 다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가 반갑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거절당한 섭섭함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커피를 주문하며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나 씨, 그동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퇴근하고 저랑 술이나 한잔 하실래요? 저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뻤고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근처 술집에서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세나 씨, 사실 제가 싱글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싱글 아니고 돌싱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돌싱이요? 네, 저 이혼했거든요. 언제? 이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 생활도 1년 정도 했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으니 엄청 짧게 한 거죠. 그럼 아이도 없으시겠네요? 어, 그렇죠 뭐. 그는 이혼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혼자 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나 씨가 저한테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혼남인데 세나 씨는 이런 제가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는 조금 고민했지만 이내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긴 해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남짓 살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이라면 큰 흠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보다 그 남자의 매력이 저에겐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는 지용 씨를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먼저 좋아하기도 했고 연애하는 내내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하려고 매 순간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 연애 관계에서 의리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죠. 그렇게 저희는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평탄하고 무난한 편이었어요. 결혼 후 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도 아이를 갖는 것에 동의했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초조해진 저는 시험관 시술이라도 받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친구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며 다들 얼큰하게 취기가 올랐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친한 친구 한 명이 좀 취해서인지 갑자기 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지용아, 나도 이번에 묶을 예정인데, 너 저번에 묶은데 거기 원장님 수술 잘하냐? 아프진 않고? 순간 식당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당황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야, 너 술 취했냐?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와이프분 수술한 거 모르셔? 이 새끼 취했네. 뭔 수술? 남편은 황급히 화제를 전환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뇨. 남편 친구가 술에 취해 실언을 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 앞이었기에 일단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정관 수술했어? 나한테 똑바로 말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머리를 감싸지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이게 무슨... 당신 나랑 아이 갖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1년 동안 임신 안 돼서 혼자 마음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어떻게 수술을 했다는 거야? 사람 바보 만들어? 도대체 언제 수술한 건데? 제가 악을 쓰며 화를 내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한 지는 좀 됐어. 당신이 아이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실망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나 사실 전처랑도 아이 문제로 싸우다가 헤어진 거야. 난 아이 가질 생각 없거든. 왜? 그럼 연애 때라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나는 분명 아이 갖고 싶다고 했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근데 어떻게 여태까지 감쪽같이 나를 속여?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말 못했다 쳐도 제가 그동안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걸 알면 나중에라도 말을 했어야죠. 남편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한 건지, 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나를 속인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한바탕 크게 싸웠고 며칠 동안 지독한 냉전을 겪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배신감이 정말 컸어요. 이거 이혼 사유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참 바보 같게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그냥 이 일을 덮고 넘어가 주기로 했거든요. 아이 문제는 너무 실망스럽지만 어쨌든 남편과는 계속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차후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흐린 눈으로 넘어가려 했던 거죠. 그렇게 한 차례 위기를 넘기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줄 알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눈을 떠보니 침대 옆자리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물이라도 마시러 갔나 싶어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는데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있고 그 틈으로 남편이 누군가와 소곤소곤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통화를? 뭔가 이상해서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들었죠. 그런데 우리 애기 열은 좀 내렸어?
어제 병원은 다녀온 거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애기? 병원?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통화가 거의 끝나려는 것 같아 숨을 죽이고 일단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며 자는 체를 했죠. 하지만 잠은 조금도 오지 않았어요. 애기라니?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밤을 꼴딱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퇴근한 남편이 잠이 든 사이 몰래 남편의 핸드폰 통화 목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전날 새벽에 통화한 번호의 주인은 놀랍게도 그의 전처 박희주였습니다. 전처랑 어제 그렇게 통화했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전처랑 여지껏 통화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목록을 보니 놀랍게도 하루에 한 번은 통화를 했을 정도로 자주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은 영업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핸드폰의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들을 듣는 내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은 여지껏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거든요. 일단 남편과 전처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지민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전처와의 결혼 생활이 딱 1년 남짓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3년을 살았고 아이가 돌이 되었을 무렵에 이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그동안 아주 천연덕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고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정기적으로 전처와 아이를 만나고 있었고 겉으로는 아이를 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남편은 전처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아니 미련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절절하게 서로 좋아하고 애정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모르고 들으면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구나 싶을 정도로요. 둘이 재결합에 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남편이 전처에게 하는 고백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죠. 희주야, 나 사실 너 잊어보려고 지금 와이프랑 재혼한 거였어. 근데 당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솔직히 나 재혼한 거 지금 너무 후회돼. 내가 조만간 정리할 테니 우리 재결합하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처를 향한 자신의 미련을 덮고 도피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통화 녹음 파일들은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죠. 저는 울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들을 눈앞에서 하나씩 재생했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눈알을 굴려대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남편에게 맹렬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애도 있고 전처도 여태껏 만나고 있었네? 그게... 그러면서 감쪽같이 나를 속여? 속일 게 따로 있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전에 정관 수술했던 건 그냥 넘어가 줬는데 이건 다른 문제지. 미안하다. 그리고 전처한테 미련이 넘치네. 아직도 못 잊었나 봐. 나랑 정리하고 재결합하고 싶다고? 이렇게 애도 만나고 전처도 만날 거면 도대체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나를 지금 이용한 거야? 니들 사랑 노름에 나 이용한 거냐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내 얘기 들어봐. 나도 처음엔 당신을 사랑했어. 근데 애까지 있다고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 거야. 그 뒤론 타이밍을 못 잡았던 거고. 그리고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과분한 거 아는데 막상 재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또 아들도 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변명이 아니라 제 가슴에 꽂히는 비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면서도 제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근데 아들도 눈에 너무 밟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자 그는 정말로 쓰레기 같은 소리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도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그리고 결혼했으니 내가 당신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준다면 나도 굳이 당신하고 이혼 안 하고 같이 살 거야. 그건 또 뭔 개소리야.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거지. 두 집 살림을 하시겠다. 근데 당신이 이걸 문제 삼는다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고. 남편 놈은 지가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지는 알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전처랑 다시 만나고 누가 봐도 자기가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데 마치 저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여지껏 많이 봐주고 넘어가 준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리였던 저의 마음을 약점 잡아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묵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오히려 남편은 제가 괴로워하든 말든 더 이상 제 눈치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아이 핑계를 대며 부르면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집을 나서서 전처를 만나러 갔거든요. 저한테 다 들켰으니 감출 것도 없다 이거죠. 폭발할 대로 폭발한 저는 결국 그 전처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아낸 번호로 전처에게 연락을 해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나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오겠다던 그 여자는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 3시가 다 되어서야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핑계를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죠? 네, 맞아요. 좀 늦으셨네요. 오다가 어디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요. 할 얘기가 뭐죠? 그녀의 한쪽 손에는 핸드백이 다른 한쪽 손에는 하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 이미 이혼해서 끝난 사이인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제 직설적인 질문에 전처는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한지용한테 직접 물어보셔야죠. 왜 굳이 저를 불러내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처의 태도는 몹시 오만하고 당당했습니다. 아무리 전에 부부 사이였다 한들 지금은 이혼했고 남남이잖아요. 불륜이라는 인식이 없나요? 글쎄요. 아이 아빠가 아이 만나러 오는 건데 무슨 그렇게까지. 정말 아이만 만났어요? 통화 내용 들어보니 아니던데. 솔직히 말해서 한지용이 저보다 더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저 잊으려고 재혼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그립대요. 그럼 그쪽이 지용이 마음 잘 좀 붙들어매지 그러셨어요. 라며 깐족대는데 저도 완전 폭발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보세요. 당신 상간녀야. 상간녀라고 하니 듣기 거북하네요. 지용이한테나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지용이 말 들으니까 그쪽이 완전 껌뻑 죽고 다 맞춰준다던데. 지용이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는 만만해 보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제 딴에는 크게 시간 내서 온 거예요. 제 시간 뺏지 마시고 할 말은 한지용하고 직접 하세요. 전처는 뻔뻔하게 할 말만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병 같은 사랑 노름과 미련 사이에 내가 이용당했구나 싶더라고요. 전처가 가방을 챙겨 떠난 뒤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카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비참함에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을 때 저는 맞은편 의자에 무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처가 아까 들고 왔던 그 종이 가방을 그 자리에 그대로 깜빡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유리창을 통해 보니 저 멀리서 전처가 다시 카페로 돌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종이 가방을 가지러 온 모양이었죠. 저는 황급히 종이 가방을 원래대로 닫아두고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살짝 비웠습니다. 그 여자는 들어오더니 종이 가방만 챙겨 쌩안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내용물을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요. 그날 저녁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 대신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상간접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거야.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네가 지금 일하는 영업소에도 이 모든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다 보낼 생각이야. 그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그냥 둘이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면 될걸. 왜 굳이 남의 직장까지 들쑤시면서 일을 크게 만들어? 불륜도 더러운 불륜이지만 눈 하나 깜짝 않고 전부 다 속이려 한 게 더 소름 끼쳐. 와이프도 이렇게 완벽하게 속여먹는 사기꾼 새끼가 대체 무슨 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차를 팔아? 당신네 영업소 사람들도 그리고 당신 고객들도 당신의 그 더러운 실체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독하게 나가자 남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야, 이제 와서 이혼하고 끝내는 마당에 이렇게 시끄럽게 진흙탕 싸움 만들어서 당신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당신도 장사하는 입장 아니야? 시끄러워서 좋을 거 있냐고. 그는 제발 직장만은 건드리지 말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 커서 내 살을 깎아먹더라도 무슨 짓이든 다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손을 썼는지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위자료 명목이라며 꽤 큰 액수가 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전처랑 이렇게 미련이 절절하게 남아있으면서 애초에 저랑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숨기고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달래주는 척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세아가. 어쨌든 다 내가 내 아들놈을 잘못 키운 탓이야. 내가 미안해. 하지만 다정한 말투 뒤에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제 입을 막는 것이었겠죠. 다만 너도 근처에서 얼굴 내놓고 카페 장사하는 입장인데 일을 크게 만들면 너도 별로 좋을 건 없지 않겠니?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위자료도 챙겨왔다. 위로금도 좀 더 보탰고 적지 않은 금액이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덮어주고 조용히 끝내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도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분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 역시 동네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들쑤시고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면 사실 저 역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직장에 알리니 많이 한 건 사실 너무 분해서 내뱉은 말이었고 저도 그렇게까지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굳이 난리치지 않아도 남편을 알아서 지옥으로 빠뜨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처의 치명적이고 더러운 비밀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설득된 듯 건네주는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여기서 조용히 끝내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저를 통해 전처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고 착각하는 남편을 보면 여전히 마음이 씁쓸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전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헛된 로맨스가 참 우습고 가소롭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위자료를 받고 모든 합의 이혼 절차가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아예 남남이었죠.
법원 앞에서 서류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라도 전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깨달아서 참 좋겠네. 제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한텐 미안해. 우리 인연은 끝이지만 잘 살아. 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너도 잘 살아. 그토록 원하던 그 여자한테 돌아가서 아이들 예쁘게 키우면서 살아야지. 제 말에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니고 지민이라고 아들 하나 있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 치며 폭탄의 핀을 뽑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둘째 임신했던데? 제 말에 남편이 잠시 멀뚱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임신? 너랑 이혼 전에 박희주 그 여자 만났다고 했지? 내 카페에서. 보니까 임신했더라고.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뭔가 잘못 봤겠지. 무슨 임신? 배도 안 나왔구만. 도대체 뭘 본 건데? 네가 착각한 거야. 임신은 무슨...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대화 나눴을 때 말이야. 그 여자가 실수로 우리 카페에 자기가 들고 온 종이 가방 하나를 놓고 갔더라고. 뭔가에서 안을 봤는데 산부인과에서 받은 산모 수첩하고 선물 같은 거였어. 임신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거라며. 뭐? 산모 수첩 열어보니까 그 여자 이름 적힌 거 맞고 그때 확인한 날짜가 임신 초기더라고. 지금도 배가 안 나왔다면 그 사이에 수술이라도 했나?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참, 그런데 좀 이상하네. 당신은 나한테 분명히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 그것도 예전에. 근데 어떻게 당신 전처는 임신을 했을까? 그리고 방금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 사실을 당신에게도 말을 안 한 거네. 지금 몇 달 지났는데도 배도 안 나오고 그런 낌새도 없다면 당신 몰래 수술해서 지운 건가?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딱 하나네. 당신 전처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한 거네. 당신은 씨 없는 수박인데 그 여자가 임신이 되려면 그 수밖에 더 있어? 둘이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이미 나랑 결혼하고 반년 후부터 재결합이니 뭐니 개소리하면서 불륜 시작했던데. 그럼 너랑 재결합 얘기하면서도 그 여자는 다른 남자도 있었나 봐?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은 완전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한번 확인해봐. 그 산부인과 이름이 사만 산부인과였던 것 같아. 저는 충격에 빠진 그를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어준 뒤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의 이혼은 그 말을 끝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딱 한 달 뒤였습니다. 늦은 밤 카페 마감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무슨 꼴을 당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나야,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곧바로 전처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전처는 임신한 적 없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박박 우겼다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세나가 네 산모 수첩이랑 산부인과 선물까지 다 받다고 하더라. 그 산부인과 이름도 알더라. 그럼 지금 병원 가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자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전처는 모든 것을 이실직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처는 제 남편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재결합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말이죠. 그러다 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전처는 제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에 임신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채 몰래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랑 이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면서 재결합 생각했는데 박희준은 그 와중에 다른 놈 만나서 애까지 가지고 지웠다니 나 완전 뒤통수 맞았어.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전처의 사이도 완전히 틀어지고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 만약에 내가 그때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는 수술 안 하고 딴 놈 애를 내 애라고 뻔뻔하게 우겼을지도 모르잖아. 자기가 저를 속이고 전처와 불륜을 저지른 건 생각 안 하고 전처에게 속은 것만 억울해서 엉엉 우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술 기운을 빌려 전처에 대한 욕을 한참 동안 쏟아내더니 이제는 저를 향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나야, 내가 다 잃고라니까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괜찮고 착한 여자인지 이제야 알겠어. 너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텐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너 같은 진짜를 놓치고 그딴 쓰레기 같은 년한테. 미안하다 진짜. 그 구차하고 찌질한 하소연을 듣고 있던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한지호, 나랑 살 때는 전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고 헛소리하더니 이제 전처랑 틀어지니까 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어. 너 그거 병 아니니? 세나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 나 많이 사랑했잖아. 나 다시는 한눈 안 팔게. 어? 근데 어쩌지? 나도 하나 깨달은 게 있거든. 네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고 소름 끼치는 인간인지 나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지.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불륜보다 그 거짓말들이 더 소름 끼쳐.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앞으로 살면서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영원히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았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완벽한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진심이 이렇게 남의 사랑 노름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빨리 끝난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불륜도 불륜이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했던 그 사람. 게다가 지 마음 하나도 결정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 만약 전처의 비밀을 모르고 남편과 어찌어찌 봉합해서 계속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분명 그 사람의 거짓말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더 크고 끔찍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확실하게 실체를 알고 끝을 낸 것이 나중에 제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일은 다 벌어졌고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나간 일에 매달려 억울해하기보다는 그냥 제 앞날만 생각하며 카페 운영에 매진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상처만 받고 이혼한 저를 보며 불쌍하다고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하게 충실했고 그때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제 마음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온전한 진심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부딪혔기에 지금 저에게는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얽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으니 저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만의 행복한 미래를 예쁘게 가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 씁쓸하지만 시원했던 지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참 기묘한 인연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살아오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불쑥 끼어든 지성우라는 남자와 그 뒤에 가려진 기괴한 운명의 굴레는 제가 믿어왔던 현실의 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그 허망하고도 섬뜩했던 제 삶의 한 조각을 꺼내보려 합니다.
시작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림을 전공했지만 생계를 위해 약국 보조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직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던 약국 바로 옆 건물에 작은 빙수 가게가 하나 들어섰어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던 무렵이라 상가 사람들은 모두 반가워했죠. 저 역시 점심 식사 후 입가심할 곳이 생겨 반가운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사장이 바로 지성우였습니다. 그는 첫눈에 봐도 참 싹싹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님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그가 내놓은 빙수는 너무 맛있고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금세 그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포장을 자주 해갔고 약국 식구들에게 생색을 내며 간식으로 빙수를 사다 나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우 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성우 씨는 제가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수경 씨 오셨어요? 오늘은 왜 늦게 오시나 했어요. 저 기다리셨어요? 저는 항상 수경 씨 기다리죠. 이상하게 수경 씨가 가게에 앉아 계시면 텅 비어있던 테이블이 금방 차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정말요. 수경 씨가 복덩이인 것 같아요. 농담처럼 건넨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팔자인가 봐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저랑 같이 식당에 가면 손님이 하나 없다가도 갑자기 많아진대요. 제 대답에 성우 씨는 눈을 빛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말 있대요. 와, 수경 씨한테 잘 보여야겠는데요? 공짜로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자주 좀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가벼운 인사에서 개인적인 연락으로 그리고 해질녘 가벼운 맥주 한 잔을 나누는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촐한 술자리에서 성우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성우 씨는 사실 이 빙수 가게를 열기 전 2번의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완전히 말아먹었대요. 지금 이 가게도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차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라면서요. 에이, 아직 젊은데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세요.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운이요?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뭘 해도 안 되고 운도 안 맞고.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운명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너무 괴로워서 실은 이 가게 하기 전 아는 분 소개로 보살집을 찾아갔거든요. 보살집요? 네, 너무 답답해서요. 영춘보살이라는 보살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불을 멀리하고 물을 가까이 해라. 물이나 얼음을 팔아야 살 길이 열린다고요. 심지어 그 보살이 찝어준 동네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살 하는 말이 그 동네로 가면 성우 씨를 도울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우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 보살님이 말한 귀인이 바로 수경 씨 같아요. 네? 제가요? 제가 무슨요. 성우 씨 도운 것도 없는데. 아니요. 수경 씨 만나고 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정말 그래요. 수경 씨가 그 귀인이 아닐까. 수경 씨는 제 인생에 나타난 행운같이 느껴지거든요. 갑작스러운 귀인 소리에 쑥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저 그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았어요. 귀인이라 해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빙수가 맛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입맛 비슷한데 제가 먹어보면 사장님 빙수 정말 맛있거든요. 또 워낙 열심히 하시잖아요. 친절하고 아마 더 대박 나실 거예요.
나중에 대박나서 성공하셔도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장난 섞인 제 말에 성우 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수경 씨를 어떻게 모른 채 하겠나요? 오히려 평생 곁에서 같이 있고 싶은데요. 네? 저 수경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가 좋은 친구일지언정 이성적인 호감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귀인이라 칭송하며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 저도 마음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귀인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건 꽤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성우 씨의 귀인 소리가 맞았는지 저희가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의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1호점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고 불과 1년 반 만에 2호점 분점을 낼 정도로 자본이 모였거든요. 성우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영춘보살을 찾아갔습니다. 분점을 내기 전에도 보살은 운에 올라탔으니 거침없이 나아가라며 부추겼어요.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성우 씨는 저를 행운의 부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경아, 나는 평생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왜 뭘 해도 안 될까 자책하며 살았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구멍난 곳들이 다 메워지는 기분이야. 나랑 결혼해서 내 좋아진 운 너도 나눠 가지면서 살자. 저 역시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생활 1년은 그야말로 꿈결 같았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사업은 3호점 논의가 오갈 만큼 번창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영춘보살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빙수의 달콤함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주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2호점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신호 대기 중이던 남편의 차를 뒷차가 강하게 들이받은 것이었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남편은 심각한 목 디스크와 근육 손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원 치료로 오가던 사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정말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갑자기 악화가 된 시점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 너무 황망하게 돌아가신 거였죠. 남편은 목에 깁스를 한 채 상주자리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에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갑자기 왜 이러지 싶던 차에 남편의 사업체 근처에 남편의 레시피를 교묘하게 따라한 저가형 빙수 가게들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공들여 내놓은 신메뉴는 인기도 없었고 3호점은 오픈하자마자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죠. 갑자기 불행들이 손을 잡고 마구 달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영춘보살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막아 낀 것이 분명하다며 보살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너무 보살의 말에 좌지우지하고 의존하는 게 좀 그랬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영춘보살이 추천했던 3호점의 입지는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맹점 사업을 도울 새 직원을 뽑을 때도 직원 후보 사진을 여러 명 영춘보살에게 갖고 갔는데 그중 한 명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불성실한 태도로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남편과 일 관련해서 법적 다툼까지 갔습니다. 저는 사실 영춘보살 말이 전혀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여보, 그 보살 말이야. 가만 보면 제대로 맞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3호점도 위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부적값이다 뭐다 그 보살한테 돈만 엄청 들이고 있잖아.
제 지적에 남편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살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뛰어내렸을 놈이야. 나더러 물장사하라고 해서 이만치 키워준 분이야. 당신이 열심히 한 거지 무슨. 아 참, 모르는 소리 말라니까. 영춘보살님 말대로 해야 돼. 라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영춘보살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우리 엄마 친구분이 최근 신내림을 받아 아주 용하다더라. 거길 가보자고 했습니다. 경자이모라고 원래 은행원 하시던 분인데 신내림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영춘보살이 아니면 안 된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춘보살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남편을 가스라이팅하는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영춘보살의 신당에 갔는데 처음엔 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와이프도 같이 왔냐며 실물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신도 크게 믿지 않고 또 영춘보살에게 썩 좋은 감정은 아니었기에 인사 정도만 하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보살이 묻는 말에도 건조하게 적당히 대답했고요. 그런데 제 모습에 보살의 심기가 건드려졌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방울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인연 눈빛 봐. 신령님이 노하셔서 앞이 보인다. 인연 때문에 지서방 울로가 다 막히게 생겼어. 당장 나가.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저더러 인연전연 하길래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급하게 저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는데 너무 황당했죠. 차에서 기다리는데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 사람 뭔가 싶고요. 그렇게 남편이 점사를 보고 나왔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저 점쟁이 완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대꾸도 없이 생각에 잠긴 듯 운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살이 뭐라고 하더냐고 물어보니 그러는 겁니다. 실은 영춘보살님이 그러시는데 전에 처음 가게 할 때 나한테 귀인이 온다고 했잖아. 그게 나인 것 같다며. 근데 아까 그러시는데 실제로 보니 그 귀인이 당신이 아니래. 뭐? 좀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대. 그 보살 진짜 웃기네. 지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괜히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좋게 말하나 봐. 그런 사람이 무슨 점쟁이야? 자기야, 그런 거 믿지 마. 귀인이고 뭐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데 그런 걸 왜 믿어?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해서 안 된 게 더 많어. 내 보기엔 완전 허수야. 제가 직접 만나보니 완전 사이비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귀인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이 남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모양이었죠. 그 후부터 남편은 더 이상 저를 행운의 부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힐끔거리며 무언가 불길한 것을 보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죠.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람을 왜 자꾸 그렇게 봐? 그 영춘보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나 만나서 가게 번창하고 나보고 귀인이니 뭐니 했던 건 당신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살이 한마디 했다고 날 그렇게 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중요하지. 그 보살의 변덕스러운 말 한마디가 중요하냐고. 제가 참다 못해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함구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나약하고 간사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저일 뿐인데 자기 맘대로 귀인이라 했다가 이제는 귀인이 아니라 했다가 저도 그 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냉전 상태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2호점에서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디저트를 먹은 손님 일행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었어요. 역학조사 결과 저희 가게의 위생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지만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는 위생 불량 가게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남편은 술을 자주 먹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거의 매일 영춘보살의 신당에서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미 영춘보살이 파놓은 늪에 발목까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저도 너무 갑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서로를 위해서도 이게 맞아. 너무나 당당한 이혼 요구에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 영춘보살이 나랑 헤어지래? 아니, 그럼 다른 여자가 생겼어?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무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저는 그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열어 통화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이 있었죠. 설마 했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는 역시나 그놈의 영춘보살이 껴 있었습니다. 그 둘의 통화 내용은 흡사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신도의 대화 같더라고요. 성우 씨, 내가 말했지? 당신 아내가 붙어있는 한 당신 사업은 절대로 안 살아나. 그것뿐이야? 당신 실수에도 아주 안 좋아. 그 여자가 당신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다고. 내가 그날 봤을 때 얼마나 기운이 안 좋던지. 네, 보살님. 저도 이제 무서워요. 와이프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그때 소개해준 고은아 씨 있지? 그 사람이 진짜 성우 씨 배필이야. 이 여자 사주가 황금 사주라 성우 씨 옆에 있으면 재물이 화수분처럼 쏟아질 거야. 그뿐인가 성우 씨 건강운에도 아주 좋아. 지금 와이프는 상극이고 성우 씨를 갉아먹고 있다고. 남편은 보살의 말에 내내 거린과 동시에 그 고은아라는 여자와 이미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더라고요. 보살이 소개해준 상간녀라니 이 얼마나 기괴하고 황당한 일인가요. 녹음 파일 속에서 남편은 고은아에게 보살님이 우리 천생연분이라고 하셨다. 하루빨리 당신과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톡을 뒤져 고은아의 프로필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저보다 나이도 꽤 많아 보였고 남편이 평소 말하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장기 진한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듯한 인상이었죠. 한눈에 봐도 영춘보살과 한패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녹음 파일들을 남편 앞에 틀어놓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신성한 영춘보살의 가르침이야? 점쟁이가 여자까지 붙여주면서 이혼하라고 시키는 게 말이 돼?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정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어. 그런데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폰 뒤진 거야? 이러니까 보살님이 당신을 악연이라고 한 거야. 뭐라고? 은하 씨는 당신처럼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아. 나를 존중해주고 내 운을 빌어준다고. 당신이랑 살면서 억눌렸던 내 기운이 은하 씨 만나고 나서 살아나는 기분이야. 라는데 진짜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상등신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고요. 남편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 영춘보살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따졌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냐고요. 하지만 보살은 코웃음 치더라고요. 지성우 씨는 대운이 들어왔는데 당신 같은 앙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치워주는 것뿐이야. 사주가 그렇다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그 보살이 시킨 걸지도 몰랐죠.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은 집요하게 협의혼을 요구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주제에 당당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처음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고은아라는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저라고 남편에게 미련이 남았겠나요?
등신같이 보살말만 듣고 저러고 있는데 정말 정남이란 정남이는 다 떨어졌죠. 저런 어리석은 인간을 붙잡고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고 이 진흙탕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것이죠.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내 몫은 깔끔하게 정리해줘야겠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에 합의하면 도장 찍어. 그럼 끝내줄 테니까. 남편은 고은아와 빨리 결합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영춘보살이 재산 좀 떼어주고 빨리 끝내라고 한 건지 군말 없이 제 요구 조건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오랜 친구이자 신내림을 받은 경자이모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의외의 말을 던졌습니다. 수경아, 잘 나왔다. 그놈 옆에 계속 있었으며 너까지 아주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모? 네 전 남편 사주 보니까 이건 사람 사주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 사주야. 원래 시어머니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할 운명이라고. 네? 근데 옆에 있는 네 기운이 워낙 맑고 강해서 그놈 목숨을 연장해 준 거야. 너는 그놈한테 그냥 돈 벌게 해주는 귀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어. 그걸 네 전 남편만 몰랐던 거지. 경자이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본래 단명한 운을 타고났으며 사업은 또한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직 저라는 방패막이가 있었기에 지난 3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랑 이혼하면서 그 방패가 사라졌으니 남편의 앞날에는 오로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다는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이모의 따뜻한 거짓말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제가 마주하게 된 진실은 경자이모의 예언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기괴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예전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래 대학 시절 전공했다가 생계를 위해 놓아두었던 그림 작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바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정한 성격의 남자를 만나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죠. 전 남편과 달리 건강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우연히 볼 일이 있어 과거 전 남편이 운영했던 1호점 빙수가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 가게 안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간판은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그의 오랜 친구였던 민석 씨였습니다. 전 남편의 절친이었기에 저도 잘 알았죠. 전 남편은 어디 가고 민석 씨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알아본 민석 씨가 깜짝 놀라더군요. 안녕하세요, 수경 씨. 네, 잘 지내셨죠? 여기 볼 일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민석 씨가 보여서. 아, 네. 근데 여기서 일하세요? 지성우는 어디 가고? 그 말에 민석 씨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그 소식 모르냐는 표정이었죠. 수경 씨 소식 못 들으셨어요? 하긴 빈소에 안 왔던 것 같긴 한데 성우 죽었습니다. 반년 전에. 순간 둔기에 얻어맞은 듯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전 남편이 죽었다니요. 비록 배신당해서 좋은 감정은 없지만 그와 별개로 죽었다는 소식은 너무 충격이었죠. 죽어요? 그 사람이? 왜요? 민석 씨는 한숨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우와 제가 이혼한 직후 지성우는 그 고은아와 재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춘보살의 장담대로라면 그는 진짜 귀인 고은아와 함께 승승장구했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작정하고 남편의 골수를 빨아먹는 흡혈귀였으니까요. 재혼하자마자 고은아는 갖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돈을 탕진하고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춘보살은 남편에게 기운을 다지는 시기니 의심하지 마라. 다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더군요. 그리고 귀인이 들어왔으니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바람에 빚도 꿰졌고 사무점 리모델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리만 날리던 사무점은 결국 문을 닫았고 2호점까지도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은아는 남편의 돈을 야무지게 해먹고 잠수까지 타고요. 민석 씨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춘보살 찾아가 멱살잡이도 한 모양인데 오히려 영춘보살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홀로 남은 1호점에서 매일 밤 술로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남은 1호점까지 팔아야 했는데 친구인 민석 씨가 인수를 받기로 했대요. 그렇게 가게를 넘기고 교육을 하던 중이었는데 가게로 운전하고 가던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뒤에 오던 차가 없어 2차 사고는 없었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더군요. 민석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저희 엄마 친구인 경자 이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놈 사주가 원래 이미 죽었어야 할 운명인데 네 기운이 생명을 연장해 준 거다. 너랑 헤어지면 그놈은 끝이야. 그때는 그저 위로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가만 돌이켜보니 남편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안 풀리기만 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제가 귀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붙잡으려 했겠죠. 하지만 인연을 감사히 여기는 대신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미신에 매달렸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은 시어머니 곁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토록 운명에 집착했던 전 남편이 이제 차가운 도자기 안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거기서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그저 편히 쉬어요. 영춘보살도 고은아도 귀인이라 믿었던 나도 다 있고. 저는 사실 지금도 사주나 팔자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점괘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라는 사실이요. 그는 스스로를 부적없는 나약한 존재로 정의했고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끝이 난 것 같아요. 참으로 기묘하고도 허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길가에서 무속인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 영춘보살이 떠올라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 옆에서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는 연인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을 되찾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살아나가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